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남다른 이력이 있어요. 잠깐이기는 했지만 어릴 때 아역배우 생활을 했거든요. 하지만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아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방송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비록 어린 나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 인생 첫 실패였기에 상처도 많이 받고 의기소침했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일찍 손 털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활동을 시작할 무렵 저와 함께 아역배우 일을 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제 시누이예요. 시누이는 저와는 달리 시작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어요. 하얀 피부에 쌍꺼풀이 진하게 진 커다란 눈, 거기다 아이답지 않게 능청스러울 만치 자연스러운 연기력 덕분에 불러주는 곳이 많았거든요. 광고를 찍을 때도 시누이는 늘 메인이었고 저는 들러리였어요. 그건 TV 드라마에 진출하고도 마찬가지였죠. 시누이는 주인공의 딸 역을 맡아 거의 매주 화면에 잡혔지만 저는 시누이의 친구 역할이거나 같은 반 아이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나마도 친구 1 역할도 아닌 친구 3 또는 친구 4 정도로 비중이 아주 낮은 역할이었죠. 연기 일을 그만두고 학업에 몰두할 때도 TV 드라마나 광고를 통해 시누이 얼굴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시누이가 방송 매체에서 얼굴을 감춘 건 초등학교 6학년 무렵이었죠. 아무리 잘 나가던 아역 배우였다고는 해도 방송에서 사라진 뒤로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도 시누이의 존재는 서서히 사라져버렸고요. 비록 연기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그래도 공부 쪽에는 나름 소질이 있었던 저는 전교 1등은 아니었어도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아이였어요. 연기를 할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등이 되지 못했는데 공부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신기하고 신이 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명문대에 진학도 하게 되었죠. 방송 쪽과는 등을 돌린 채 평범한 아이로 자라던 제가 다시 시누이와 만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 카페 사장이 다름 아닌 시누이였거든요. 사실 저는 면접을 볼 당시만 해도 시누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외모 때문이었죠. 저를 먼저 알아본 건 시누이였어요. 어머, 신정은 맞지? 나랑 젤리 광고도 찍었잖아. 나 누군지 모르겠어? 이지유, 기억 안 나? 이지유? 아, 정말 내가 지유니? 왜,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봤니? 사실 내가 의술의 도움을 살짝 받았거든. 근데 넌 여전하구나? 평범한 얼굴도 그렇고 수수한 패션 감각도 그렇고. 아, 나 드라마 찍을 때 네 배역이 친구 7이었던가? 친구 4였다고 정정해주고 싶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대답 없이 배시시 웃어줬어요. 그랬더니 시누이는 제가 묻지도 않은 자기 근황을 주절주절 읊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용은 이랬어요. 초등학교 6학년 초부터 갑자기 키가 쑥쑥 자라서 중학교 1학년 무렵에 벌써 키가 175가 넘었다고 하더군요. 키가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으련만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려 7cm가 더 자라서 현재 182cm가 된 거죠. 키만 자랐으면 좋았겠지만 하관도 비정상적으로 발달을 하는 바람에 인형처럼 예쁘던 얼굴은 하루아침에 프랑켄슈타인처럼 변해버렸고 그 바람에 양악 수술까지 해야 했다고 했어요. 키가 크니까 슈퍼모델 대회에도 나가봤는데 얼굴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지 뭐야. 그래서 바로 양악 수술 해버렸지. 야,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인데 양악 수술은 정말 사람이 할 게 못 되더라.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먹는 족족 입으로 흘러나오는데 와, 진짜 뭐. 그래도 그때 하도 굶어서 4kg나 빠졌으니까 다행은 다행이었지만 근데 너 진짜 K대 다니는 거 맞아? 아무리 너랑 나 사이라지만 학벌 속이는 건 안 돼. 솔직히 말해봐. 너 이 이력서에 적힌 거 뻥이지? 맞아. K대 경영학과 땡땡학번.
대박! 너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 니네 집 돈 많냐? 아니면 연예인 특별전형이라도 있었어? 그게 아니고서야 네가 거길 어떻게 들어가? 듣보잡대도 아닌데. 신우이는 잘 몰랐겠지만 저는 아역배우 생활을 할 때도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학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연예계 일을 하게 두지는 않았거든요. 또래 친구들이 촬영장에서 뛰어놀 때 저는 구석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그걸 알 리 없었죠. 당시만 해도 신우이는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며 촬영장을 이동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쉬는 시간엔 쪽잠을 자기 바빴을 거예요. 하긴 넌 촬영 회차도 얼마 안 됐으니 시간이 남아 돌았겠네. 난 메인이라 잠잘 틈도 없었거든. 나도 너처럼 인기가 없었으면 지금쯤 명문대생으로 살고 있을 텐데. 재수까지 했지만 대입에 실패해 울며 겨자 먹기로 카페 사장이 됐던 신우이는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하려 들었어요. 근데 대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왜 아르바이트를 해? 너희 집 어느 정도 살잖아. 몇 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생활이 좀 어렵게 됐어.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내 학비는 내가 벌어야 하는 정도? 사실 신우이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척 말했지만 당시 저희 집 형편은 많이 어려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여러 군데 빚을 많이 지셨는데 그걸 엄마랑 제가 떠안게 되었거든요. 상속 포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던 집까지 다 날아가는 거라서 집을 팔아 급한 걸 막고 월세집으로 옮겨서 다달이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죠. 제 학비야 장학금과 과외비로 충당한다지만 생활비며 고등학생인 남동생 용돈을 대려면 더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카페 알바까지 하게 된 거였죠. 이런 사정을 굳이 신우이한테 떠벌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신우이도 저희 집 상황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바로는 신우이가 아직 연예계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방송과의 연주를 대보려고 여기저기 선물도 자주 하고 카페로 사람들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툭하면 카페에서 방송 촬영을 하곤 했는데 신우이가 먼저 무상으로 촬영지 대여를 해주겠다고 부른 거였죠. 그렇게라도 인맥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던가요? PD들이 촬영할 때는 잘 써먹고는 신우이가 혹여 출연 부탁이라도 할까봐 이내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제 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신우이는 적어도 제 앞에서만큼은 허세를 부렸어요. 김 PD 말이야. 나 한창 방송할 때 AD였거든. 그땐 내 짜증 다 받아주면서 어떻게든 섭외하려고 매달리던 게 이제 PD 됐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더라. 이번에도 그래. 촬영지 펑크 났다고 나한테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빌려줬더니 사람들 앞에서 센 척하는 거. 가소로워서 정말. 한 달 넘게 선물 싸들고 다니면서 김 PD한테 공들인 거 내가 다 아는데도 신우이는 눈 하나 깜빡 않고 거짓말을 해댔어요. 이럴 때 보면 천상 연기자다 싶더군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해서 모르는 척 받아줬더니 그게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하루는 소개팅을 주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한테나 우리 오빠 소개 안 하는 거 알지? 나랑 달리 우리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들어갔거든. 아, 땡땡 기업 알지? 우리 오빠 거기 다녀. 너도 취업 준비하느라 잘 알겠지만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잖아. 내가 특별히 너니까 우리 오빠 소개해주는 거야. 잘 되면 내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솔직히 원치 않는 소개팅이었는데 신우이가 하도 닥달을 해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만나서 거절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신우이와는 전혀 다른 게 허세도 없고 진솔한 데다 매너까지 좋았어요. 거기다 인성까지 된 사람이었죠. 자기 여동생이 어릴 때 아역배우 하면서 번 돈으로 학원 다니고 영어 캠프도 다녔던 걸 무척이나 미안해했어요. 덕분에 좋은 대학 나와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여동생한테 돌리더라고요. 지우가 제멋대로 구는 것 같지만 속은 깊은 애예요. 연예계 생활 그만두게 되면서 심적으로 고생이 많았는데도 가족들 걱정할까봐 내색 안고 꾹 참는 애거든요. 정은 씨도 그쪽 일 해봤으니 알겠지만
하루아침에 날 불러주는 곳이 없어지면 자괴감이 엄청 나잖아요. 특히나 어릴 때부터 촬영장에서 공주대전만 받고 자라느라 그 충격이 더했죠. 그래서 지우 생각하면 한쪽 가슴이 아려요. 제가 오빠가 없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동생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걸 보니 나도 모르게 신우이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도 저런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죠. 동생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랑 여동생을 챙겨야 돼요. 그걸 이해해줄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아,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추임새에 가까운 대답을 했더니 남편이 덥석 제 손을 잡고는 그러는 거예요. 초면에 이런 말까지 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왠지 난 정은 씨랑 결혼까지 갈 것 같아요. 처음 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지 뭐예요. 나랑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줄래요? 22살밖에 안 된 여자한테 소개팅 자리에서 결혼을 운운하다니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이 남자가 황당하기보다는 진실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삭 빠른 사람보다는 조금 과하더라도 진지한 사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아직 먼 일이니 일단 사귀어보자 싶었죠. 당장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니 사귀다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면 되니까요.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은 제게 참 잘했어요.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여자한테 잘하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제 남편의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제 친정 식구들한테까지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특히 제 남동생한테는 친형처럼 인생 조언도 해주고 용돈도 챙겨줄 정도였죠. 오죽하면 제 동생이 잃어버린 형을 만난 기분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부터 남편은 제 친정에 대해 선을 그었어요. 엄마가 이바지 음식을 준비해놨다고 시댁에 가기 전에 와서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대뜸 거절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기껏 힘들게 준비해둔 건데 왜 안 가져가겠다는 거야? 몰라서 물어. 너희 집 음식이 입에 안 맞으니까 그러지. 그동안은 예의상 받아 먹었지만 이제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 이미 결혼한 마당에. 그리고 어차피 너도 그래.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으면 우리 엄마한테 먼저 인사를 드려야지. 어떻게 친정부터 갈 생각을 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난 우리 엄마랑 내 여동생 잘 챙기는 여자를 원한다고. 그 말에 너도 동의했던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안 챙기겠대? 그리고 당신 부모 형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내 부모 형제는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소중하면 둘 다 소중한 거라고. 얘 정말 말이 안 통하네. 너 이제 네 친정집 사람 아니야. 출가 외인이라고.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우리 집 사람으로 살란 말이야. 그래야 나도 널 내 가족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고. 벽에 대고 말을 하는 것처럼 남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한바탕 싸움을 하고는 각자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이서방은 왜 같이 안 왔냐고 묻길래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공항에서 바로 회사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녁밥을 먹을 때도 엄마는 사위 먹일 갈비를 따로 냄비에 담아두셨죠. 그런 엄마를 보니 억장이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낮에 있던 일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실망은 저 혼자 하는 걸로 족하니까요.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엄마가 이바지 음식을 싸주며 시댁에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됐어.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도 돼. 기집애야,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겠니? 얼른 가봐. 엄마가 등 떠미는 바람에 친정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시댁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신혼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신우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너 지금 어디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 머리 싸매고 누우셨어. 당장 와서 싹싹 빌어. 지우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잘못은 누가 했는데 나보고 빌라는 거냐고.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네 오빠가 우리 집에서 보내는 이바지 음식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거 들고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일단 끊어. 얘 웃긴다?
그걸 왜 우리 오빠 집에 가져가? 오빠가 싫다고 했으면 가져오지를 말던지 아니면 버리던지 해야 할 거 아냐. 네가 이러니까 순둥이 같은 우리 오빠가 화를 다 내지. 내가 너 이러라고 우리 오빠 소개시켜줬냐? 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너 정말 태세 전환 빠르다. 암튼 난 분명히 말 전했으니까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마음 같아선 이깟 결혼 당장 무르고 싶었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택시를 돌려 시댁으로 향했어요. 갔더니 시누이 말대로 시어머니는 안방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유 불문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데도 어머님은 눈을 꼭 감은 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는 저를 한심하다는 눈으로 보고 있더군요. 남편은 자기 방에 들어가 문까지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 집 어디에도 제가 숨쉴 곳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다시 돌아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때였죠. 시누이가 입을 열었어요. 봤냐?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 엉망된 거. 솔직히 난 네가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 집처럼 며느리한테 유한 집이 또 어디 있냐? 길 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 지금 네 행동이 말이나 되는지. 너 나랑 현장에서 촬영할 때 기억나지? 넌 그저 친구 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야. 근데 왜 네가 주인공 행세를 하려고 들어? 네가 주제 파악 못하고 나대니까 이거 봐. 완전 엉망이 돼버렸잖아. 물론 너도 사람이니까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넌 어디까지나 우리 집에서 조연이야. 아니 대사 한 줄 없는 엑스트라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네 현실 직시하고 네가 맡은 역할만 충실히 하라고. 알았어? 내가 맡은 역할? 그게 뭔데? 몰라 사모님? 순정적이고 헌신적인 아내이자 시부모 어려워할 줄 알고 받드는 며느리. 그리고 나한텐 지 주제를 알고 알아서기는 옳게. 이게 어렵니? 지우야, 너 드라마에 빠져 살더니 현실 감각이 없는 모양이구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여자가 어딨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대도 않는 대접을 받으며 며느리로 살겠냐고? 네 눈에는 내가 아직 친구 칠로 보이나 본데 정신 차려. 우리가 그 바닥 떠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현장 타령하니? 그리고 내가 정확히 말해주는데 난 친구 칠이 아니라 친구 사였어. 그 길로 저는 가져간 이바지 음식을 싸들고 신혼집으로 갔어요. 남편이 오든 말든 저는 신경 쓰기 싫었거든요. 그러자 다음날 저녁 무렵에 남편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니 안 올 수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한동안 각방을 쓰며 냉전 상태로 보냈어요. 둘 다 먼저 사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화해를 하게 된 건 생각지도 못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신혼여행으로 열흘 가까이 자리를 비운 탓에 출근을 하자마자 쌓여있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해야 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오곤 했죠. 저희 집이 전철역에서 좀 걸어 들어와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밤에는 어두운 골목을 따라 들어와야 했어요. 처음 이 집을 계약할 때만 해도 남편과 함께 퇴근할 걸 염두에 두고 고른 거라서 혼자 퇴근을 하려니 좀 겁이 나더라고요. 물론 주변에 CCTV도 있고 가로등도 환하게 밝혀 있었지만 뒤에서 발소리만 나도 흠칫 놀라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날도 종종 걸음으로 집까지 걸어가는데 저 앞에 웬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 닿지 않는 나무 그림자진 곳에 선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더군요. 순간 남편이 나를 마중 나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는데 글쎄 그 사람이 갑자기 입고 있던 트렌치코트를 확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제야 제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정체가 바바리맨이라는 걸 안 저는 엄마야! 소리를 지르며 두 눈을 질끈 감았죠. 그러자 남자는 느끼하게 웃으며 제가 있는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겁에 질린 나머지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데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가 후다닥 튀어나오더니 바바리맨의 배를 정통으로 걷어차버렸죠. 남편이었어요. 평소에 싸움은커녕 욕도 한마디 안 하던 남편은 바바리맨을 걷어차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얼핏 내 여자를 감히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가만 안 두겠다 같은 말들이 들리더군요. 바바리맨이 도망을 치자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 어깨를 감싸며 다친 데는 없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차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넥타이가 풀어에 처진 와이셔츠 차림에 아래는 팬티만 입고 있더라고요. 발은 맨발이었고요. 자기야, 이러고 나온 거야? 막 퇴근해서 옷 갈아입는데 아래서 네 비명소리가 들리잖아.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나오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근데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많이 놀랐지? 평소 예의 차리고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차림으로 제 걱정부터 하는 걸 보니 순간 뭉클했어요. 아무리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내 남편이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그날의 사건으로 우리 부부는 화해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시댁이든 처가든 서로 잘 챙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한번 크게 싸운 뒤 우리 부부는 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졌고 우리 부부 사이에 더는 문제는 없었죠.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결혼하고 반년쯤 지난 어느 날 남동생이 밤늦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누나, 엄마가 누나 걱정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 엄마 내일 수술 들어가. 생명에는 지장이 있는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나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계단에서 발을 접질린 엄마가 며칠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병원에 갔는데 아킬레스가 파열됐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파열된 정도가 심해서 수술이 불가피했다더군요. 수술도 수술이지만 문제는 회복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짧게는 3개월에서 반년 가까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동생 전화를 받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보니 엄마는 애써 별일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 와중에도 늦은 시간에 병원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위부터 챙기셨죠. 생각 같아선 제가 엄마 곁에서 간병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회사에 월차까지 다 쓴 터라 남동생한테 맡기고 돌아왔어요. 자기야, 아무래도 엄마가 몇 달 일을 쉬어야 할 텐데 그동안만이라도 생활비를 좀 보태주면 어떨까? 병원비야 보험 들어 놓은 데서 나온다니까 걱정이 없는데 정훈이가 알바하는 걸로는 아무래도 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아무래도 돈 문제다 보니 부부 사이에도 말을 꺼내는 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상황이 그러니 남편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이 생길까봐 진작부터 말했던 건데 벌써 잊었어. 너 이제 그 집 식구 아니야. 출가 외인이라고. 그럼 경제적인 부분부터 끊고 살아야지. 안 그래? 처남 벌이로 생활이 힘든 건 처남이 알아서 해야 할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야. 내가 지금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게 다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네 친정에 일 생겼을 때마다 너 돈 보내줄 거야? 말해봐. 그럴 거냐고. 난 그렇다. 자식이 결혼을 한 시점부터는 독립된 가정이 생기는 거니까 부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내 말이 야속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말이 옳다는 걸 너도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네가 한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할게. 늦었다. 자자. 내일 출근해야지. 남편은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소대로 제게 800개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 몰래 친정에 돈을 보낼 방법에 대해서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그땐 저뿐만 아니라 제 친정 식구들까지 남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는 터라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사정을 얘기했죠. 정훈아, 미안한데 누나가 도움을 주긴 힘들 것 같아. 네 매형 몰래 돈을 해주자니 나중 일이 걱정돼서 말이야. 대신 네가 줄 테니까 급할 때 팔아서 써. 동생한테 건넨 건
사회초년생 시절에 사수 권유로 개설해 두었던 주식 통장이었어요. 얼마 안 되지만 배당금도 쌓여 있어서 300만 원 가까이 되었죠. 남편도 모르는 돈이라서 문제될 것도 없어요. 누나, 이거 그냥 넣어둬. 나 지금 알바하는 것도 있고 선배가 주선해줘서 새로운 일거리도 좀 들어왔어. 내가 정 안 되겠으면 그때 누나한테 부탁할 테니까 괜히 돈 문제로 매형이랑 부부싸움 하지 마. 동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반년 가까이 엄마는 일을 쉬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동생은 제게 돈 부탁은 하지 않았죠. 모르긴 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빌려도 저한테는 말을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친정과 거리를 두라는 매형한테 누나 입장 곤란해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행히 엄마는 수술과 재활이 잘 돼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제야 저도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취업 대신 대학 동기들과 사업을 시작한 동생은 가끔 제게 도움을 청해왔어요. 동생과 친구들이 공대 출신이다 보니 경영적으로는 문외한이라 그쪽에 관련해 어려움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제가 아는 거 알려주는 거라서 크게 힘들 건 없었어요. 직장 생활에 찌들어 있던 차에 풋풋한 청년들 사이에서 어울리다 보니 새삼 저도 피가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 모처럼 누나 노릇도 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았고요. 동생과 친구 녀석들은 저를 고모님이라고 부르며 회사 창단 멤버 취급까지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프로젝트만 대박나면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 녀석들이 사고를 제대로 친 거예요. 메타버스 붐을 타고 아이들 학습지 회사들이 제 동생네 회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덕에 연달아 큰 계약을 따내면서 순식간에 회사가 커버렸어요. 그러자 제게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음만 받기로 하고 인센티브는 동생들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누나, 그런 건 매형이랑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내가 올린 부수입인데 왜 매형 허락을 받아? 툭하면 우리 집 일엔 선 그으면서 자기 집일엔 발벗고 나서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회사나 잘 키워. 당시 저는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내내 남편이 이중적인 잣대에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남편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동생이 힘들 땐 남몰라라 했던 사람한텐 100원짜리 동전 하나 넘겨주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 남편은 제 동생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이거 봐, 남자는 자고로 강하게 키워야 하는 법이라고.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예전에 장모님 다리 수술하셨을 때 내가 친정에 돈 보내지 말라고 해서 자기 속상했겠지만 이거 봐, 그때 우리가 처남한테 돈을 대줬더라면 아마 지금처럼 악착같이 사업에 매진하진 않았을걸. 고비 때마다 누나가 어떻게든 도와주겠지 하면서 기대려고만 했을 거라고. 이게 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한 행동이란 거 이제 알겠지? 솔직히 남편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편의 매정함이 제 동생 인생에 쥐똥만큼은 일조했다고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서운한 거는 서운한 거였죠. 아참, 이번 달 자기 보너스 받은 거 있지? 그거 좀 쓰자. 지난달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올려달래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만 원 빼줬거든.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근데 집주인이 1,000만 원만 올려달래? 못해도 3, 4천 원 올려달릴 줄 알았는데. 내가 얘기를 잘해서 1,000만 원으로 타협 본 거야. 자기는 남편 잘 둔 줄이나 알아. 잊지 말고 이따 내 통장으로 돈 붙여줘. 그때 남편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보너스 받은 돈을 남편한테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보증금을 3천 올려달라고요. 얼마 전에 남편을 통해 1,000만 원 올려받지 않았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이랑 통화를 하고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급한 일이라고 전화해달라고 문자까지 남겼는데 감감무소식이었죠.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남편인 줄 알았는데 제 남동생이더라고요. 누나, 우리 사무실로 좀 와줘야겠는데 여기 매형이랑 사돈처녀 와 있어. 통화상으로 말하기 좀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자. 제 전화는 받지도 않더니 동생네 회사에 가 있다고 하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일단 택시를 타고 동생네 회사로 달려갔죠. 그런데 신우이가 얼굴에 커다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낀 채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지 뭐예요. 마치 빛받으러 온 사람처럼 기세 등등하게 말이죠. 제가 들어가자 남편은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네가 여긴 왜 왔어? 처남이 불렀어? 네, 누나도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먼저 동생한테 물었더니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제 남편이 하루는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하필 그날이 회식 날이라서 남편도 회식 자리에 끼워졌던 모양이에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동생 친구 중 하나가 제 인센티브 얘기를 꺼냈고 그걸 다시 회사에 투자했다는 말을 듣자 남편이 쓴웃음을 짓더래요. 그리고는 저도 별 말 없길래 그냥 지나갔나 보다 했는데 오늘 남편과 신우이가 사무실에 들이닥쳐선 제가 투자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당신이 무슨 권리로 달라는 거야. 애초에 내가 안 받겠다고 했던 돈이라고. 그러자 신우이가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야, 누구 마음대로 그걸 안 받아. 엄연히 그 돈은 부부 공동 소유인데. 넌 우리 오빠 부인이니까 네 돈은 곧 우리 오빠 돈이기도 하다는 거 몰라? 암튼 나 곧 재건수술 받아야 되니까 그 돈 좀 빨리 줘. 오빠, 아무래도 나 이거 의료미스 아닌가 싶어. 그러지 않고서는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부작용이 심하겠어? 염증 때문에 숨도 못 쉬겠다니까. 오빠가 1,0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준 수술인데 이렇게 돼서 나도 기분이 좀 그러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1,000만 원이라는 금액 때문이었죠. 자기야, 혹시 마이너스 통장에서 뺀 1,000만 원 지우 수술비로 들어간 거야? 거짓말할 생각이라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아까 낮에 집주인 아줌마한테 전화 왔거든. 보증금 3,000 올려달라더라. 일전에 1,000만 원 올려주지 않았냐고 했더니 자긴 그런 돈 받은 적이 없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그 돈 지우 성형수술비로 썼어? 그러자 남편은 헛웃음을 짓더니 그러는 거예요. 돈 다 알면서 뭐하러 묻니? 맞아. 지우 성형수술비로 썼어. 지우가 코 때문에 매번 캐스팅 불발된다고 속상해하는 게 보기 딱했거든. 자기도 알지? 얘가 눈은 완벽한데 코 등이 살짝 휘어있잖아. 점을 보러 가도 이것 때문에 운이 안 트인다고 그런다나 봐. 이번엔 심각하게 수술할 생각을 하길래 내가 수술비 좀 대줬어. 너무도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저도 남동생도 황당하기만 했어요. 아니, 그걸 왜 당신이 대? 나한테는 출가 외인이니 뭐니 하면서 친정에 생활비도 못 보내게 하더니 자기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고작 성형수술비를 대줘? 그게 말이 돼? 화가 치밀어 올라서 버럭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건 경우가 다르지. 내가 말했지. 나 내 동생이 아역 배우면서 번 돈으로 학원 다니고 영어 캠프까지 다녔었다고. 그 덕에 내가 지금 이렇게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는 거라고 했어 안 했어. 어린 게 삼복더위에 속옷 입고 한겨울에 살수차까지 맞아가며 번 돈으로 날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깟 1,000만 원 못 해주겠니? 네가 사람이라면 나한테 그 돈 왜 해줬냐는 말하면 안 되지. 뭐? 그 말은 내가 사람도 아니란 소리야? 하! 기가 막혀서 당신 남매간의 그 눈물겨운 후에 좋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 왜 내 희생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동생한테 은혜 갚고 싶었으면 결혼 전에 자기 돈으로 할 것이지 왜 애꿎은 나까지 끌어들이느냐고. 내가 당신 동생 돈으로 공부했어? 아니잖아. 근데 왜 내 보너스까지 들여서 당신 여동생 성형수술비를 내줘야 하느냔 말이야. 그러자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성질을 냈어요. 내 동생 일이 남의 일이야? 우리 가족 일이라고. 가족이 힘들어하면 당연히 도와야지. 고작 돈 몇 푼 해주는 걸로 이 난리를 칠 일이야? 어머, 이 사람 봐라. 자기 부모 형제 문제는 가족 문제고 내 부모 형제 문제는 남의 문제니? 우리 엄마 수술할 때는 돈 몇 푼 가지고 그 지랄을 해놓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네 동생 성형수술은 가족 일이라고? 이게 어디서 개떡같은 궤변을 짓거려. 그리고 말 나왔으니 말인데 네 동생이 그 코 때문에 캐스팅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하,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진짜 웃기고 자빠졌다. 미안하지만 네 동생은 연기가 안 돼서 일이 안 들어오는 거야. 나이 32에 아직도 아역대 연기했던 대로 혀 짧은 발음을 하는데 누가 개를 써줘? 당신 동생도 동생이지만 당신도 좀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러자 신우이가 선글라스를 벗어던지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이 미친년이? 어디서 개소리야. 내 앞에서 시다발이나 하던 거 올케로 받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기어올라. 야, 내가 지금 너랑 한 자리에 있으니까 동급으로 보이니? 난 엄연히 주연이었고 넌 조연이었어. 꼴같지도 않은 게 어디서 덤벼?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알바나 하고 살던 년이 잘난 우리 오빠랑 살다 보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정신 차려 이거사. 신우이가 큰 키를 이용해 제 머리를 손으로 누르려 하자 제 동생이 그 손을 잡아챘어요. 그 더러운 손 치우시죠. 그리고 그쪽이야말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우리 누나는 특별 보너스까지 받을 정도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쪽은 지금껏 뭘 이루셨나요? 듣자 하니 하시던 카페도 다 날려먹고 집에서 백수 생활 하신다던데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사는 게 창피하지 않으세요? 왕년에 잘 나갔으면 뭐해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걸. 그쪽은 자기 인생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모양인데 남들이 보기엔 그저 한물간 아역배우일 뿐이라고요. 반면에 우리 누나는 학벌 좋고 실력 있는 회사원이고요. 그쪽 말대로 절대 동급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누나한테 함부로 굴지 말라고요. 그 괴물 같은 얼굴 찍어서 디스패치에 팔아버리기 전에. 제 동생 말에 신우이는 커다란 누나를 굴리며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여동생을 달래느라 쩔쩔 매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소란을 피우던 남편과 신우이는 경찰을 부르겠다는 동생 친구의 말에 불이 나게 사무실을 빠져나갔어요. 이럴 때 보면 아직도 자기가 잘 나가는 스타인 줄 안다니까요. 그 사건 이후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고 전셋집은 계약 연장 없이 집을 빼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하면서 그간 남편이 시댁에 저 몰래 보냈던 공동생활비와 남편한테 송금했던 제 보너스도 다 챙겨 받았습니다. 처음 남편을 보고 반한 건 가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는데 그 가족에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내 가족,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